규칙성 찾기. 우리가 물리를 할 때나 수학을 할 때나 알게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 우주에 어떤 규칙성도 없었다면 물리나 수학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찍부터 규칙성을 찾는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대칭은 여러 가지 규칙성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특히 눈에 잘 띄는 규칙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 회전 대칭 등등 여러분들 모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파악한 적이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운 내용들이죠. 우리 주변에는 거의 완벽한 대칭을 자랑하는 물체들도 있고요. 또 완벽한 대칭에서 조금 벗어난 물체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대칭에서 약간 벗어난 물체나 풍경을 볼 때 마음이 더 편해지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하면서 주로 사용할 대칭성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그런 대칭성이에요. 완벽한 대칭성 먼저 공부하고 나서 살짝 깨진 대칭성을 공부하기로 하자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칭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대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물리에서나 수학에서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차라리 기하학에 나오는 점이나 직선, 아니면 물리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괜찮아요. 이것들은 이미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자 라고 선언하고 끝내면 그만이죠. 하지만 대칭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미리 정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개념들을 동원해서 정의하려고 노력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나마 대칭의 일반적인 정의에 가까운 설명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대상에 뭔가 변환을 가했을 때 대상의 속성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럴 때 이 대상은 이 변환에 관한 대칭성을 가진다 라고 하자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물론 이 설명에 등장하는 대상, 변환, 속성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정의할지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꼬리 잡기 놀이를 하기보다 여기 이 설명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는 대칭성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죠. 간단한 예시로 삼각형의 회전 대칭을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는 그림의 정삼각형이 대칭의 정의에 등장하는 대상, object에 해당이 되겠죠. 변환으로는 삼각형의 회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회전 중에서도 정삼각형의 중심을 고정한 채 각도만 돌리는 회전을 보고 있고요. 회전 각도로는 연속적으로 아무 값이나 선택할 수도 있지만 3분의 1바퀴, 즉 120도 또는 3분의 2파이 회전할 때마다 뭔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죠. 이 삼각형의 속성으로는 길이, 각도, 색상 등을 다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색상은 못 본 채 하고 길이와 각도에만 집중하면서 안쪽에서 회전하는 삼각형과 밖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삼각형 테두리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에 주목하면 3분의 1바퀴 단위 회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회전에 의해 변하는 속성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속성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다시 대칭의 일반적인 정의로 돌아가 볼까요? 왜 물체나 도형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이 나는 단어 대신에 애매한 느낌을 주는 대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추상적인 단어를 가져다 붙이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니고요. 수학이나 물리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개념들, 예컨대 집합, 함수, 연산, 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대칭성을 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정식이 대칭성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지금 막 서둘러 하기보다는 우선 군의 수학적 정의와 예시를 조금 공부하고 오늘 수업 뒷부분에서 방정식의 대칭성으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방금 전에 설명한 대칭의 정의를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군 개념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대칭 이야기를 접어두고 수학 개념에 집중하기로 하죠. 군의 정의를 이미 잘 아는 분들은 조금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군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집합과 연산. 여러분들한테 집합이 뭔지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기억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표기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집합에 속한 원소가 많지 않을 때는 괄호 안에 원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표기법도 쓸만하고요. 원소가 많거나 무한할 때는 뭔가 다른 표기법이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수 체계도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집합 사이에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유한한 집합을 다룰 때는 집합의 절대값 기호를 씌워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기로 합시다. 두 개의 집합으로부터 제3의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교집합, 합집합 등등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두 집합의 곱만 간단히 다시 살펴볼게요. 두 집합 S와 T가 있을 때 곱집합 S 곱하기 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S에서 원소 하나 고르고 T에서 원소 하나 골라서 순서쌍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순서쌍들이 이루는 집합이 바로 S 곱하기 T라는 집합입니다. 충분히 쉽죠? 곱집합의 정의로부터 자명한 성질 하나. 곱집합인 S 곱하기 T의 원소의 개수는 S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T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물리 공부를 하면서 곱집합을 늘 접하고 있는데요. 1차원 직선을 실수의 집합 R과 대응시킨다면 2차원 좌표평면은 R 곱하기 R 또는 R제곱에 해당되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3차원 좌표 공간은 R세제곱 등등으로 더 일반화할 수도 있어요. 집합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연산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연산, 그 중에서도 이항연산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일단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 S가 있다고 하고요. S의 원소 두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아무거나 뽑아서 순서쌍을 잡아요. 그 순서쌍에 또 하나의 S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규칙을 이항연산, Binary Operation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항연산은 일종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이때 함수의 정의역은 S 곱하기 S, 공역은 S가 되겠죠. 정수의 집합을 예로 들면 덧셈과 곱셈 둘 다 연산의 정의를 잘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뺄셈도 연산이 되나요? 나눗셈은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덧셈과 곱셈으로 돌아와서 모든 정수 중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원소만 남긴 집합의 그 덧셈과 곱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집합이 줄어든 다음에도 곱셈은 여전히 연산의 정의를 잘 만족하는 반면에 덧셈은 더 이상 연산이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1 더하기 1은 2라는 규칙을 그대로 두는 이상 2는 더 이상 우리가 새로 잡은 작은 집합의 원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아 보이는 연산이라도 집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연산의 정의를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덧셈이나 곱셈보다 덜 자명해 보이는 연산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컨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포함하는 집합 S에서 두 원소 X, Y를 뽑아서 X별 Y라는 연산을 여기 적은 것처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 별 연산이 앞서 얘기한 연산의 자격을 모두 잘 갖추었는지 각자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네요. 방금 살펴본 집합 개념과 연산 개념을 이용해서 군 개념을 정의해 보기로 하죠. 군의 정의에는 집합 하나, 연산 하나,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집합에서 두 개 이상의 연산을 동시에 생각하고 싶거나 두 개 이상의 집합에서 같은 연산을 생각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일단 오늘은 참으세요. 군의 정의에는 집합 하나, 연산 하나만 들어옵니다. 제약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결합 법칙.
집합의 원소 3개 A, B, C를 가져와서 연산을 2번 적용할 때 원소들을 나열하는 순서 A, B, C는 잘 지켜야 하지만 연산을 취하는 순서는 어느 쪽을 먼저 하든 같은 결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연산을 곱하기라고 부르기로 하면 A 곱 B에다가 C를 곱한 거랑 A에다가 B 곱 C를 곱한 거랑 항상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항등원의 존재입니다. 항등원이라고 불리는 원소가 집합 안에 있는데 이 원소는 다른 어떤 원소랑 어떻게 곱해져도 그 다른 원소를 그대로 다시 뱉어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역원의 존재입니다.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역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서 원래 원소와 역원 둘을 곱하면 항등원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합이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것도 조건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조건을 연산의 정의에 이미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 다시 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군의 예시도 여러 개를 다룰 거고 군의 수학적인 성질, 물리적인 응용도 오랫동안 논의할 텐데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간단히 줄여 쓰는 표기법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군의 정의는 집합과 연산을 포함하지만 어떤 연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문맥상 명확하면 집합만 써놓아도 군의 정의를 다 만족한다고 이해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둘째, 연산을 강조할 때는 가운데점, 별표 등 표기법을 쓰지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표기 없이 마치 두 원소의 곱을 쓰는 것처럼 쓰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원소를 여러 번 곱한 결과를 나타낼 때 거듭제곱 표기법을 쓰기로 하죠. 어떤 군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보자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방법은 곱셈표입니다. 별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연산 결과를 하나하나 다 표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예요. 집합의 원소가 n개 있다면 곱셈표에는 n 곱하기 n, 즉 n제곱 개의 항목이 있어야겠죠. 가장 간단한, 두 번째로 간단한 예시로 원소가 딱 2개인 군의 곱셈표를 오른쪽에 적어두었어요. 여기서 2는 항등원, A는 항등원 아닌 다른 원소. 혹시 원소 2개를 사용해서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군의 정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 없다인데요. 증명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군의 정의만 써서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죠. 우리가 물리수학 공부하는 중에 수학 교과서 스타일 증명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쉬운 증명은 몇 개 따라가 보기로 하고요. 어려워질 것 같으면 얼른 수학 교과서를 인용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로 항등원의 유일성을 들 수 있는데요. 항등원이 2개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왼쪽에 써놓은 간단한 연산 몇 개를 거치면 결과적으로 2개가 같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즉,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죠. 비슷한 방식으로 역원의 유일성도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연습 문제로 해보세요. 군의 수학적인 정의가 의미하는 바를 더 자세히 파고들기 전에 앞에서 먼저 얘기한 대칭 개념과 방금 도입한 군의 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게요. 대칭 개념을 이야기할 때 대상에 변환을 가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군의 원소에 해당되는 것은 변환이에요. 군의 원소들 사이에 성립하는 연산은 변환의 합성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를 가져다 놓고 좌우로 한번 뒤집고 앞뒤로 한번 뒤집으면 그 물체가 놓인 방향은 바뀌지만 물체가 어디가 간 건 아니죠. 그렇게 가능한 모든 변환들을 다 모아서 군을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세 변환을 순차적으로 합성할 때 앞에 2개 먼저 하느냐 뒤에 2개 먼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건데 변환의 합성 자체가 그 두 가능성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항등원은 물체를 가만히 놓아두는 것도 일종의 변환으로 보겠다는 말이고 역원은 어떤 변환을 가했다가 실행 취소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대상에 변환을 가했을 때
라는 설명에 들어오는 단어들 중에 변화는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수학 용어로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집합 개념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도입해요. 유한집합이면 맘 편히 도입하고 무한집합이면 조심조심 도입하고요. x에서 x 자기 자신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 중에 일부를 적당히 잘 골라서 집합 G를 구성해요. 항등함수 2는 반드시 G에 포함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조금 아까 변환을 합성할 수 있다는 말을 썩 엄밀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침없이 썼는데 집합에 작용하는 군을 이야기할 때는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함수의 합성이 정확히 변환의 합성 역할을 해요. 그리고 군의 항등원은 곧 항등함수, 역원은 곧 역함수가 되어서 군의 모든 성질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집합에 작용하는 군의 예시를 간단한 걸로 하나만 들면 집합 X는 정수 5개로 이루어진 유한 집합으로 놓고요. 군 G는 X에서 X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 중에 2개로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 항등원 2가 항등함수인 건 피할 수 없는 결과이고 항등원이 아닌 함수 A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선택한 함수 A는 X의 원소 중에 짝수는 그대로 두고 홀수는 부호를 뒤집는 함수입니다. A를 2번 연달아 가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아까 앞에서 곱셈표 예시에서 봤던 원소 2개짜리 군과 같은 연산 규칙을 만족하네요.